엄마, 정말 나를 버린 거야? 22년 만에 내 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내가 죽었다고 믿었던 바로 그 아이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내 첫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22년 전 병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은폐 사건, 내 아이를 숨기고 죽었다고 거짓말한 사람들, 그리고 운명처럼 다시 만난 모녀의 기적 같은 재회.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윤입니다. 올해 48살이고 22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내 딸과 함께 살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누가 왜 이런 잔인한 거짓말을 했을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먼저 부탁드릴게요. 부산 전시회가 끝나고 새벽 1시가 넘어서 숙소를 나서는데 친환경 건축자재 사업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하는 게 제 일상이거든요. 혼자 사는 게 편해요. 아니, 혼자 살 수밖에 없었어요. 22년 전 모든 걸 잃은 후로는요. 택시 앱을 켜니까 미나린이라는 이름이 뜨더라고요. 26살 여성 기사, 평점 4.9. 태풍 경보가 내린 밤이라 도로는 한산했어요. 차에 타자마자 운전자를 봤는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짧은 단발머리에 또렷한 눈매. 어디선가 본 듯한 친숙함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냥 착각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린 씨 휴대폰이 울렸어요. 통화 화면에 뜬 이름을 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어요. 아빠 하트 민도하. 민도하. 22년 전 제가 사랑했던 남자 이름이었거든요. 그 남자와 헤어진 후 혼자 낳아야 했던 아이, 그리고 병원에서 사라진 제 딸의 아버지요. 하린 씨가 전화를 받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응, 아빠. 지금 손님 태우고 서울 가는 중이야. 새벽에 도착할 것 같아. 아빠라고 하더라고요. 민도아를 아빠라고 불렀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거든요. 설마 이런 일이. 아빠는 집에서 쉬고 있어. 몸조리 잘하고. 전화를 끊고 미안하다며 고개를 돌렸는데 그때 제가 하린 씨 왼쪽 귓불에 있는 작은 점을 봤어요. 저한테도 똑같은 자리에 있는 똑같은 크기의 점이요.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냐고. 하린 씨가 답했어요. 미나린이요. 전 고흥에서 자랐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고흥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임신 중에 도아와 함께 여행을 갔던 그곳이요. 그리고 제가 출산한 병원이 바로 목포였거든요. 고흥에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혹시 생일이 언제냐고. 12월 3일이요. 왜 그러세요?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12월 3일. 제가 아이를 낳은 바로 그날이었어요. 괜찮다고 말했지만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거든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하린 씨가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공대생이래요. 전기공학과 4학년이고 학비 벌려고 밤에 이 일한다고요. 나중에 전기차 관련 일하고 싶다고 했어요. 전기공학과. 도아가 전공했던 바로 그 학과였거든요. 제가 또 물어봤어요.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냐고. 그런데 하린 씨 말이 아버지가 지금 많이 아프대요. 간암 말기라고 하더라고요. 간암 말기라니. 그래서 아버지 성함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민도하요. 저희 가족한테는 정말 좋은 아빠예요. 저 어릴 때부터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민도아가 제 딸을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22년 동안 제가 죽었다고 믿었던 제 딸을요. 태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폭풍이 더 거셌거든요. 제 딸이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 바로 앞에 앉아 있었어요. 22년 동안 저는 무엇을 한 걸까요? 제 아이를 찾아 헤매며 울었던 그 모든 밤들이 무의미했던 건가요? 하린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손님 괜찮냐고 얼굴이 너무 하얗다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내가 제 딸일지도 모른다고. 22년 동안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다고. 그냥 괜찮다고 좀 피곤해서 그렇다고 했어요. 그날 밤 서울까지 가는 5시간 동안 저는 단 한마디도 더 하지 못했어요. 할인이 가끔 뒤를 돌아보며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거든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새벽 6시였어요. 할인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명함을 건넸어요. 혹시 또 부산 가실 일 있으시면 연락 달라고요. 저는 그 명함을 받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22년 만에 찾은 제 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지? 그리고 민두아는 왜 제 딸을 키우고 있는 걸까요? 그가 제 아이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건가요? 모든 게 의문투성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거든요. 저는 진실을 알아내야 했어요. 22년 전 그날 밤 병원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할인이랑 나눈 대화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생일이 12월 3일, 고흥에서 자랐다는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가 민두아라는 사실까지. 모든 조각들이 제 과거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도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계속 혹시 내가 잃었다고 믿었던 아이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 싶기도 했고요. 더 놀라웠던 건 할인이 웃을 때의 그 표정이었어요. 오른쪽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면서 눈이 초승달처럼 되는 그 모습이 완전히 제가 어렸을 때 모습이랑 똑같았거든요.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가 웃으면 온 세상이 밝아진다고요. 그리고 왼쪽 귓불에 있던 그 점까지. 저도 어렸을 때부터 같은 자리에 똑같은 크기의 점이 있거든요. 이런 게 유전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정확히 일치했어요. 새벽 내내 잠 못 이루고 있다가 문득 더 궁금한 게 생겼어요. 민두아가 정말 제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그는 22년 전부터 우리 아이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몰랐던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왜 저한테는 아이가 죽었다고 했던 걸까요? 할인이가 말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공대생이라고 했고 전기공학과 4학년이래요. 도아가 전공했던 바로 그 학과였거든요. 이것도 우연일까요? 아침이 되어서도 계속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래서 결국 할인이 건네준 명함을 꺼내봤어요.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더 나은 내일을. 뒷면에 적힌 작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꿈은 전기 이륜차 배터리 스왑 사업. 정말 구체적인 꿈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꿈이 제가 하는 친환경 사업과도 연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핑계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혹시 자동차 쪽 진로 고민 있으면 연락해요. 정말 핑계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럴듯한 이유가 생긴 거예요. 하지만 섣불리 연락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확신이 없었거든요. 혹시 제가 너무 간절해서 비슷한 부분들을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일단 집에서 오래된 상자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22년 전 물건들이 있는 상자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찍찍이로 봉해놓은 봉투를 찾았어요. 그 안에는 출산 전 초음파 사진이 들어있었거든요.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들었던 작은 뜨개 팔찌 사진도 있었어요. 임신했을 때 태교 삼아서 만들었던 거였거든요. 하늘색과 분홍색 실로 만든 아주 작은 팔찌요. 그 팔찌는 아이가 태어나면 채워주려고 만든 건데 결국 채워줄 기회도 없이 그냥 사진으로만 남아있게 된 거였어요. 이 물건들을 보니까 다시 한번 확신이 들었어요. 할인이 제 딸일 가능성이 정말 높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만약 정말 제 딸이라면 22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버린 엄마라고 원망하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민두아가 어떤 마음으로 제 딸을 키웠을까요?
그가 처음부터 아이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건가요? 22년 전 그날 밤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저한테는 아이가 죽었다고 했던 걸까요? 질문만 계속 늘어가고 답은 하나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직접 알아봐야겠다고. 22년 동안 묻어뒀던 진실을 파헤쳐야겠다고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22년이나 지난 일인데 증거가 남아있을까요? 그때 문득 생각난 사람이 있었어요. 대학 동창인 정민아예요. 지금은 미혼모와 입양인 권익을 위한 NGO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미나라면 당시 병원 기록이나 출산 통계 같은 걸 역추적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랜만에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미나가 말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대요. 특히 과거에는 미혼모 출산을 은폐하려는 시도들이 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병원의 출산 통계를 역추적해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행정 기록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미나가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조금 희망이 생겼어요. 드디어 22년 만에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무서웠어요. 만약 정말 할인이 제 딸이라면 그 아이한테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라고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할인이가 관심 있어 하는 전기차 사업 쪽으로 자연스럽게 접근해 보기로 했어요. 제가 친환경 건축자재 일을 하니까 충분히 조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모든 걸 신중하게 해야 했어요. 섣불리 행동했다가 할인이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큰 민폐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할인이 명함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이 아이가 제 딸일까요? 22년 만에 이렇게 운명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민두아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가난 말기라고 했는데 혹시 자신이 떠나기 전에 제게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건 아닐까요? 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직접 확인해 보는 것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혹시 할인이가 상처받는 일이었어요. 22년 동안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온 아이한테 갑자기 나타난 생모가 얼마나 큰 충격일까요?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할인이도 그리고 민두아도 모두 알 권리가 있다고요. 22년 전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미나에게 도움을 요청한 지 사흘 후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목포에 있던 그 개인 산부인과 기록을 찾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나의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뭔가 심각한 일을 발견한 것 같은 톤이었거든요. 미나가 보내준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2002년 12월 3일 목포 소망산부인과에서 출생신고가 된 여아가 분명히 있었어요. 출생신고인은 민두아, 산모는 이서윤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출생신고 다음 날 바로 사망신고가 접수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사망신고인도 역시 민두하였고요. 저는 손이 떨려서 자료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미나가 전화로 설명해줬어요. 당시 병원 기록을 더 자세히 조사해 보니 정말 이상한 점들이 많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제가 출산한 당일 밤에 응급수술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산후출혈로 인한 응급 상황이었다고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수술 기록에는 담당 의사의 서명이 없었대요. 더 이상한 건 신생아가 사망했다는 진단서에도 정확한 사망 원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선천적 기형으로 인한 사망이라고만 적혀 있었대요. 미나가 당시 간호사였던 분을 수소문에서 찾아냈다고 했어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때를 기억하고 계셨대요. 그 간호사분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당시 제가 응급수술을 받는 동안 병원 원장과 함께 온 중년 여성이 신생아를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성이 병원 행정실에서 뭔가 서류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간호사분이 기억하시는 그 중년 여성의 특징을 들어보니 도아 어머니와 완전히 일치했어요. 키가 크고 파마머리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는 묘사까지요.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도아 어머니가 이 모든 걸 계획했던 거예요. 제가 응급수술을 받아서 의식을 잃은 사이에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사망신고까지 해버린 거였어요. 그럼 도아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몰랐던 걸까요? 미나가 더 조사해보니 도아 어머니는 당시 지방에서 꽤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대요. 남편이 지역 건설업계 회장이었고 본인도 여러 사회단체 회장직을 맡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집안에서 미혼모가 손자를 낳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체면이 말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아예 아이가 없었던 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아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문제였을 거예요. 그때 도아가 나서서 자신이 키우겠다고 했던 게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 도아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어딘가에서 데려온 아이라고 속여서 키운 건 아닐까요? 어느 쪽이든 도아는 분명히 뭔가 알고 있을 거예요. 미나가 마지막으로 알려준 정보가 가장 중요했어요. 당시 사망 신고가 허위였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의료 기록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였어요. 신생아가 건강하게 태어났다는 의료진의 메모, 그리고 실제로는 사망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각종 검사 기록들이요. 이 자료들이 있으면 당시 허위 사망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걸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미나가 경고했어요. 이런 일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거라고요. 특히 도아가 지금 정치인이라면 더욱 그렇다고 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도아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인터넷으로 민도아를 검색해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민도아는 지금 지방선거에 출마한 유망한 정치인이었어요. 친환경 정책을 내세우며 젊은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후보였고요. 그리고 그의 공식 프로필에는 미혼부로서 딸을 홀로 키워온 가정적인 아버지라는 소개가 있었어요. 미혼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이 엄마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없었어요. 할인이는 아버지가 자신을 혼자 키웠다고 알고 있을 거예요. 엄마는 출산 중에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제 딸을 찾았다는 기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22년 동안 저를 속인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도아 어머니는 왜 이런 잔인한 일을 했던 걸까요? 그리고 도아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걸까요? 가장 중요한 건 할인이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였어요. 22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리고 도아가 정치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상황이 더 복잡해졌어요. 만약 이 일이 공개되면 그의 정치 생명은 끝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제 상관할 일일까요? 22년 동안 제 딸을 만나지 못하게 한 그 고통을 그들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동시에 할인이가 걱정되었어요. 갑작스럽게 이런 진실이 드러나면 그 아이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요? 밤새 고민한 끝에 결정했어요. 우선 할인이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조금씩 상황을 파악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도아와의 대면은 그 다음 문제였어요. 22년 만에 만나는 첫사랑, 그리고 제 딸의 아버지. 그 사람에게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22년 전에 진실을 밝혀내고 제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힘들고 복잡한 과정이 될지라도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며칠 동안 집에서 나가지도 못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민도아가 가난 말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지방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이기도 하고요. 이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가난 말기 환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할인이가 아버지가 아프다고 했는데 정치 활동까지 할 정도로 건강한 건 아닐 텐데요. 그래서 민두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인터넷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정말 복잡한 상황이었더라고요. 민두아는 작년에 간암 진단을 받았대요. 하지만 조기 발견해서 수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말기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그럼 할인이가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건가요? 아니면 아버지 상태를 정확히 모르는 걸까요? 더 이상한 건 민두아의 선거 공약이었어요. 친환경 정책, 미혼부 가정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같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모두 듣기 좋은 말들이었어요. 특히 미혼부 가정 지원 정책을 보면서 씁쓸했어요. 자신은 제 아이를 숨기고 키우면서 정작 다른 미혼부들은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상황에서 할인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였어요. 만약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라고 하면 할인이는 어떤 기분일까요? 그리고 민두아의 정치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시점에서 이 진실이 드러나면 민두아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끝날 거예요. 허위 사망 신고, 미혼모 은폐, 22년간의 거짓말. 이런 게 언론에 나가면 그의 정치 생명은 물론이고 사회적 생명까지 위험해질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할인이에게도 좋은 일일까요? 할인이는 22년 동안 아버지를 믿고 살아왔어요. 그 아이한테 갑자기 모든 게 거짓이었다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도 복잡했어요. 22년 동안 제가 겪었던 그 고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를 잃었다고 믿고 살아온 그 절망감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밤마다 잠을 못 이루며 고민했어요. 증거는 충분히 있었거든요. 미나가 찾아준 병원 기록, 간호사의 증언, 허위 사망신고 서류. 이 모든 걸로 법적 대응도 충분히 가능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인이가 상처받을 게 뻔했어요. 아버지가 거짓말쟁이였다는 걸 알게 되고 자신의 출생에 얽힌 추악한 진실을 마주해야 하니까요. 일주일 정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정했어요. 우선 할인이와 자연스럽게 만나보자고요. 할인이 명함에 적힌 번호로 문자를 보냈어요. 전기차 관련해서 조언해줄 게 있다고 시간 되면 만나자고요. 할인이가 바로 단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정말 기뻐하면서 언제든 시간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날 장소를 정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22년 만에 제 딸과 만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아이는 제가 엄마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고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뭘 말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민두아 쪽에서 먼저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22년 만에 듣는 그 사람 목소리였어요. 민두아가 전화해서 말하더라고요. 오랜만이라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요. 목소리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낮고 무거웠거든요. 아픈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언제 어디서 만날지 묻기만 했어요. 민두아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에서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민두아도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는 걸요. 제가 할인이와 만났다는 것도 진실을 파헤치려 한다는 것도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편으로는 22년 만에 만나는 첫사랑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딸을 숨기고 거짓말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정치인으로서 체면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고요. 이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할인이는 알 권리가 있어요. 자신의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 위에 세워졌는지요. 민두아와의 만남 전에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할인이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요.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야겠다고요.
설령 그것이 민두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될지라도 제 딸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22년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만큼은 제대로 함께하고 싶었어요.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할인이의 삶도, 민두아의 삶도, 그리고 제 삶도요. 하지만 더 이상 거짓말 위에서 살 수는 없었어요.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민두아와 만나기로 한 그날, 저는 새벽부터 잠을 깰 수 없었어요. 22년 만에 보는 첫사랑, 그리고 제 딸을 숨긴 채 키워온 그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마주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약속 장소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카페였어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정치인답게 신중한 선택이었어요. 카페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는데 문득 미나에게서 받은 또 다른 소식이 떠올랐어요. 미나가 하루 전에 전화해서 말하더라고요. 목포 그 병원을 더 조사해 봤더니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발견했다고요. 당시 병원 원장이 민두아 아버지와 사업 파트너였다는 거예요. 건설업계에서 함께 일했던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아 가족이 병원에 압력을 넣어서 모든 걸 조작하는 게 가능했던 거였어요.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병원이 이후에 갑자기 규모가 커졌다는 거였어요. 새 건물도 짓고 최신 장비도 들여놓고요. 아마 입막음용 돈이 들어갔을 거라고 미나가 추측하더라고요. 이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카페 문이 열리면서 민두아가 들어왔어요. 22년 만에 보는 그 사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대학생 때의 그 발랄하고 순수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치인다운 세련된 외모로 변해 있었거든요. 하지만 눈가의 주름이나 야윈 얼굴을 보니까 정말 아픈 사람 같기도 했어요. 할인이 말이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민두아가 제 앞에 앉으면서 첫마디를 꺼냈어요. 오랜만이라고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자 민두아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할인이와 만났다는 걸 안다고, 그리고 제가 뭘 알아내려고 하는지도 안다고 했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까 할인이가 집에 와서 신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친환경 사업하는 멋진 언니를 만났다고, 전기차 사업에 대해서 조언도 받았다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할인이는 정말 순수하게 저를 좋은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걸요. 제가 자기 엄마일 수도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르면서요. 민두아가 계속해서 말하더라고요. 할인이가 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고, 오랜만에 그런 표정을 보았다고요. 그러면서 부탁한다는 거예요. 할인이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아달라고요.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말했어요. 혼란스럽게 하는 게 누구냐고, 22년 동안 거짓말을 해온 게 누구냐고요. 그러자 민두아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천천히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민두아가 말하는 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22년 전 그날 민두아도 병원에서 저와 함께 있었대요. 제가 응급수술을 받을 때까지 계속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술이 끝나고 나서 의사가 나와서 말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살리지 못했다고, 그리고 산모도 위험한 상태라고요. 민두아는 그 말을 믿었대요. 정말로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어머니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대요. 아이가 실제로는 살아있었다고, 하지만 미혼모의 아이라는 게 알려지면 집안 망신이니까 어딘가에 보내야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민두아가 펄쩍 뛰었대요. 아이가 살아있다면 당연히 키워야 한다고, 서윤이도 알아야 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말하더래요. 이미 서윤에게는 아이가 죽었다고 알렸고 서윤도 그렇게 믿고 있다고요. 지금 와서 진실을 말하면 더 큰 혼란만 생길 거라고 했대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 민두아가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 정말로 아이를 어딘가에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했다는 거예요.
민두아는 어쩔 수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대요. 아이라도 지키기 위해서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고 해요. 절대로 저에게는 말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아이를 정말 친딸처럼 키우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민두아가 말을 마치고 나서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22년 동안 할인이를 키우면서 단 하루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정말 소중한 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에게 미안하다는 마음도 컸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밤 생각했다는 거예요. 과연 자기가 한 선택이 옳았던 건지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할인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 건 아니냐고, 저와 만날 수 있게 해야 하는 건 아니냐고 고민했다고 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대요. 할인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22년 동안 쌓아온 부녀 관계가 무너질까 봐요. 민두아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떤 이유든 제게서 딸을 숨긴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22년 전 상황에서 20몇 살의 청년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민두아가 마지막으로 말하더라고요. 지금이라도 할인이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다고, 하지만 선거 때문에 타이밍이 어렵다고요. 만약 지금 이 일이 공개되면 정치 생명이 끝날 뿐만 아니라 할인이도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부탁했어요. 선거가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그 후에는 모든 걸 공개하고 할인이와 저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지금까지도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할인이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요. 민두아 얼굴이 하얗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적어도 할인이가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고, 섣불리 행동해서 그 아이만 힘들게 하지는 말자고요. 그 순간 저도 깨달았어요. 결국 우리 둘 다 할인이를 가장 걱정하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접근 방식이 달랐어요. 민두아는 현재 상황을 지키려 하고, 저는 진실을 밝히려고 했거든요. 그날 만남은 결론 없이 끝났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조만간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고, 그때 할인이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민두아와의 만남 이후 사흘이 지났는데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그의 말이 얼마나 진실인지, 정말로 어머니에게 속아서 어쩔 수 없었던 건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할인이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정말 신나는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전기차 사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다고, 시간 되면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다고요. 할인이와 직접 만나서 조심스럽게 상황을 파악해보기로 했어요. 만날 장소를 정하다가 할인이가 제안하더라고요. 목포에 있는 카페로 오라고, 거기서 만나자고 했어요. 자기가 자주 가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목포까지 가는 기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뭘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말이에요. 목포역에 도착해서 할인이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는데 카페 여백이라는 작은 카페였어요. 정말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카페였거든요. 그런데 그 카페 위치가 묘하게 익숙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거리였거든요.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22년 전 제가 출산했던 그 병원 근처였던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할인이가 손을 흔들며 반겨주더라고요. 그런데 할인이 옆에 중년 여성이 한 분 앉아 계셨어요. 할인이가 소개해주더라고요. 자기를 돌봐주는 이모라고, 윤미라 씨라고 했어요. 이 카페 사장님이시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미라 씨가 정중하게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할인이가 언니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정말 만나 뵙고 싶었다고 하시면서요. 그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점점 상황이 이상해지는 걸 느꼈어요. 미라 씨 말씀으로는 할인이를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두아가 정치일로 바쁘니까 하린이가 외로워하지 않도록 챙겨주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미라 씨가 자꾸 저를 유심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뭔가 아는 게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거든요. 하린이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전기차 사업 계획이며 대학교 과제며 아버지 건강이며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주목했던 건 하린이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었어요. 하린이가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릴 때 기억이 별로 없다고 아버지가 혼자 키웠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잘 모른다고 했어요. 엄마에 대해서도 물어본 적이 있지만 아버지가 항상 힘들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았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제 딸이 22년 동안 엄마에 대한 궁금증을 혼자 가슴에 묻고 살았다는 게요. 미라 씨가 갑자기 말을 끼어들더라고요. 하린이에게 잠깐 주방에서 도와달라고 손님용 차를 준비하자고 했어요. 하린이가 주방으로 들어가자 미라 씨가 저에게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혹시 22년 전에 여기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신 분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아냐고 물어봤어요. 미라 씨가 말하시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자신이 그때 그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다고, 그리고 그날 밤을 기억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산모가 응급수술을 받는 동안 건강한 여자 아기가 태어났는데 갑자기 중년 여성이 와서 아이를 데리고 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사망 신고가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미라 씨는 그때부터 계속 의심했대요. 분명히 건강한 아이였는데 왜 죽었다고 했을까 하고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민두아가 어린 하린이와 함께 이 동네에 나타났을 때 확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바로 그때 그 아기라는 걸요. 미라 씨가 계속해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하린이를 특별히 챙겨주고 있었다고, 진짜 엄마를 언젠가는 찾아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하린이가 워낙 아버지를 좋아하고 또 민두아도 하린이를 정말 친딸처럼 사랑하니까 차마 말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미라 씨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자신한테 그때의 기록들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린이가 병원에서 나오던 날 받았던 작은 물건들, 그리고 당시 의료 기록 사본들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린이가 신생아였을 때 손목에 차고 있던 작은 뜨개 팔찌라고 하더라고요. 이름표는 없었지만 누군가 정성스럽게 만든 거였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제가 임신 중에 만들었던 바로 그 팔찌였거든요. 미라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하린이에게 진실을 말할 생각이냐고, 그렇다면 자신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경고도 하셨어요. 하린이가 너무 충격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그 아이는 지금까지 아버지만 믿고 살아왔으니까요. 그때 하린이가 차를 들고 나왔어요. 저희가 뭔 이야기를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그냥 카페 인테리어가 예쁘다고 말했다고 했어요. 하린이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이모가 정말 예쁘게 꾸며놨다고, 자기도 이런 카페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하린이는 정말 순수하고 밝은 아이라는 걸요. 22년 동안 진실을 모르고 살았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자란 것 같았어요. 과연 이런 아이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말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하린이도 알 권리가 있다고, 자신의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고요. 그날 만남은 복잡한 감정으로 끝났어요. 하린이는 다음에 또 만나자고 했고, 미라 씨는 조만간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목포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하린이에게 진실을 말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숨길 것인지를요. 하지만 미라 씨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은 큰 힘이 되었어요. 적어도 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22년의 비밀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목포에서 돌아온 지 이틀 후 미라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할인이가 없을 때 다시 한번 만나자고 중요한 걸 보여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바로 다음날 다시 목포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카페 여백에 도착했을 때는 문을 닫은 후였어요. 미라 씨가 저만을 위해 특별히 열어주신 거였어요. 미라 씨가 저를 안쪽 사무실로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내 오셨어요. 상자를 여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그 안에 있던 건 정말 제가 만든 뜨개 팔찌였거든요. 하늘색과 분홍색 실로 만든 아주 작은 팔찌요. 22년이 지났는데도 거의 새 것처럼 보관되어 있었어요. 미라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팔찌는 할인이가 병원에서 나올 때 차고 있었던 유일한 물건이었다고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것만 손목에 묶여 있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만져봤어요. 제가 직접 짠 그 무늬, 그 감촉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미라 씨가 꺼내 보여주신 건 당시 의료 기록들이었어요. 22년 전 12월 3일 밤 소망산부인과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제가 응급수술을 받았던 기록, 그리고 건강한 여아가 출생했다는 기록까지요. 사망 진단서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건 나중에 따로 조작된 거였던 거예요. 미라 씨가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날 밤 제가 산후출혈로 응급수술을 받는 동안 아기는 정말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하셨어요. 울음소리도 컸고 모든 신체 기능도 정상이었다고요. 그런데 수술이 끝나갈 무렵 병원 원장과 함께 중년 여성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로 민두와 어머니였죠. 그 여성이 신생아실에 들어와서 아기를 데려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간호사들에게 말하더래요. 이 일은 비밀로 해야 한다고 산모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요. 미라 씨는 그때 신입 간호사였대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원장과 그 여성의 기세에 눌려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들은 소식이 그 아기가 사망했다고 허위 신고됐다는 거였어요. 미라 씨가 계속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몇 년 동안 계속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요. 분명히 건강한 아기였는데 엄마는 아이가 죽었다고 믿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병원을 그만두고 이곳에 와서 카페를 열었다고 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민두아가 어린 할인이와 함께 나타났을 때 바로 알아봤다고 하셨어요. 미라 씨가 마지막으로 꺼내 보여주신 건 당시 촬영된 사진들이었어요. 병원에서 기념으로 찍어준 신생아 사진들이었거든요. 갓 태어난 할인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22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제 딸의 첫 번째 모습이었거든요. 미라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이제 할인이에게 진실을 말할 거냐고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증거는 충분했어요. 뜨개 팔찌, 의료 기록, 사진들. 모든 게 할인이가 제 딸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할인이가 이 모든 걸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22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때 미라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할인이는 생각보다 강한 아이라고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인이도 가끔 궁금해한다고 하셨어요. 자신의 진짜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왜 자신을 버렸는지 말이에요. 미라 씨 말씀을 들으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할인이에게 모든 걸 말하기로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미라 씨가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할인이가 충격받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알려주자고 하셨어요. 우선 할인이에게 이 뜨개 팔찌에 대해서 물어보자고 했어요. 어디서 났는지, 누가 만든 건지 궁금해 본 적이 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점점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가면서 마지막에 제가 직접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미라 씨가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더라고요. 하린이를 다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 아이는 정말 순수하고 착한 아이라고 하셨어요. 그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서울에 돌아왔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시작될 거였어요. 22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나고 하린이는 자신의 진짜 엄마를 만나게 될 거였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이었어요. 하린이가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민두와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저와 하린이는 정말로 모녀가 될 수 있을지. 모든 게 불확실했지만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는 없었어요.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린이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정한 지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민두아에게서 급하게 연락이 왔거든요. 목소리가 완전히 다급했어요. 당장 만나야 한다고, 큰일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만나자마자 민두아가 말하는 걸 듣고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민두아 선거 캠프에서 누군가 제 정보를 캐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하린이가 만났다는 사실까지 알아냈다고 하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민두아 어머니가 직접 나섰다는 거였어요. 그 여자가 저한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만약 이 일을 공개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그리고 하린이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22년 전에도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덮었는데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나오다니요. 민두아가 간절하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를 설득해보겠다고,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민두아에게 말했어요. 사흘 안에 스스로 진실을 공개하지 않으면 제가 직접 언론에 알리겠다고요. 민두아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그리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정치 생명이 끝날 거라고, 하린이도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될 거라고 했어요. 저는 냉정하게 답했어요. 그건 22년 전에 생각했어야 할 일이라고, 이제 와서 걱정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정말 정신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우선 민두아 어머니 쪽에서 진짜로 법적 조치를 시작했어요. 명예훼손 예고장이 제게 날아왔거든요. 그 내용이 정말 어이없었어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정치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거였어요. 22년 전 자기들이 저지른 일은 쏙 빼놓고요. 더 가관인 건 하린이한테도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하린이가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왜 갑자기 법무팀에서 연락이 왔냐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겠다는 걸요. 하린이에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중요한 걸 알려줘야 한다고요. 하린이가 목포 카페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미라 이모도 함께 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카페 여백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하린이에게 모든 걸 말했거든요. 2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린이가 진짜로 누구인지 말이에요. 하린이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럴 리 없다고, 아버지가 그런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미라 씨가 그 뜨개 팔찌를 보여주고 당시 의료 기록을 설명해주자 하린이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마지막에 저는 제가 임신 중에 찍었던 초음파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똑같이 만든 뜨개 팔찌 사진도요. 하린이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린이가 말하더라고요. 22년 동안 자기를 버린 엄마를 원망하며 살았다고. 그런데 알고 보니 버린 게 아니라 빼앗긴 거였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아버지도 할머니도, 그리고 주변의 모든 어른들도 자기한테 거짓말을 했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저한테도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라고 하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은 정말 힘들었어요. 할인이는 집에 가지 않겠다고 했고, 미라 시집에서 머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할인이가 민두아에게 전화를 걸어서 따져 물었어요. 할인이 말로는 민두아가 전화해서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만 계속 말했다고 해요. 하지만 할인이는 받아들일 수 없었대요. 22년 동안의 거짓말을 어떻게 용서하냐고 했어요. 그 후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어요. 민두아 어머니가 정말로 저를 고소했거든요. 그리고 언론에도 먼저 나섰어요.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유력 정치인을 상대로 한 무고한 모략,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네거티브 공작 이런 식으로 보도됐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미나에게 연락해서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직접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심했어요. 기자회견 전날 밤 미라 씨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할인이가 함께 나서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할인이 말이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대요. 기자회견 당일 정말 많은 기자들이 왔어요. 민두아 어머니 쪽에서도 변호사들을 대거 보냈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22년 전의 진실을 모두 공개했어요. 허위 사망 신고, 신생아 은폐, 22년간의 거짓말. 모든 증거와 함께 말이에요. 할인이도 옆에서 증언했어요. 자신이 그 아기가 맞다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의 피해자라고 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어요. 민두아는 당일 저녁 선거 사퇴를 발표했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과했어요. 하지만 민두아 어머니는 끝까지 부인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모든 게 오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당시 병원 원장이 양심 선언을 한 거예요. 22년 전에 민두아 어머니로부터 거액을 받고 허위 서류를 작성했다고 고백한 거였어요. 그리고 당시 병원에서 일했던 다른 간호사들도 증언에 나섰어요. 모두 미라 씨 말이 사실이라고 증언했어요. 민두아 어머니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고 여론도 완전히 등을 돌렸어요. 결국 민두아 어머니는 모든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과했어요. 하지만 법적 처벌은 피할 수 없었어요. 허위 공문서 작성, 신생아 유기,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됐거든요. 민두아도 같이 조사받았지만 당시에는 미성년자였고 어머니에게 속았다는 점이 인정돼서 처벌은 면했어요. 하지만 정치 생명은 완전히 끝났죠. 이 모든 과정에서 할인이가 가장 힘들어했어요. 아버지라고 믿었던 사람이 거짓말쟁이였고 할머니라고 불렀던 사람은 자신을 이용한 나쁜 사람이었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짜 엄마인 저와의 관계도 쉽지 않았어요. 22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둘 다 막막했거든요.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은 없다는 것이었어요. 힘들고 복잡하지만 진실 위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언론의 모든 진실이 공개된 후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정신없는 나날들이었거든요. 민두아 어머니는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허위 공문서 작성과 신생아 유기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이었어요. 22년 전의 일이었지만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중대한 범죄였거든요. 민두아는 정치계에서 완전히 매장됐어요. 모든 공직에서 물러났고 당적도 박탈됐어요. 여론의 질타도 엄청났고요.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어요. 권력의 은폐, 22년간의 거짓말, 빼앗긴 모성 같은 제목들로 말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할인이었어요. 할인이는 그 한 달 동안 정말 많이 혼란스러워했어요. 미라 시집에 머물면서 저와 민두아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했거든요. 저는 할인이를 압박하고 싶지 않았어요. 22년 동안 아버지로 알고 지낸 민두아를 갑자기 미워하라고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천천히 기다렸어요.
할인이가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요. 그런데 민도아 쪽에서 먼저 움직임이 있었어요. 민도아가 저에게 비공개 만남을 요청했거든요. 정말 간절한 목소리로 말이에요. 만나서 보니 민도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정치인으로서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딸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민도아가 저에게 간청하더라고요. 할인이를 완전히 빼앗아가지 말아달라고, 자신도 할인이를 정말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민도아가 말하더라고요.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할인이 명의로 넘기겠다고, 그리고 할인이의 전기차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그 대신 완전히 관계를 끊지는 말아달라고, 가끔이라도 아버지로 인정해달라고 간청했어요. 저는 그 제안을 듣고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민도아도 할인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22년 동안 정말 친딸처럼 키웠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요. 저는 민도아에게 말했어요. 그런 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할인이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정말로 할인이를 사랑한다면 그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요. 민도아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더라고요. 할인이에게 자신이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해달라고요. 그 후 며칠 뒤 할인이가 저에게 연락했어요. 중요한 결정을 했다고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카페 여백에서 만난 할인이는 많이 성숙해진 모습이었어요. 한 달 사이에 어른이 된 것 같았거든요. 할인이가 말하더라고요. 모든 상황을 정리했다고,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했다고 해요. 우선 민도아와의 관계에 대해서였어요. 할인이 말이, 아버지로서의 민도아는 용서할 수 없다고 했어요. 22년 동안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키워준 사람으로서는 고마움이 있다고 했어요. 나름대로는 정성껏 키워줬으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관계를 끊지는 않되 예전처럼 가깝게 지내지도 않겠다고 결정했대요. 그리고 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하더라고요. 할인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진짜 엄마라는 건 인정하지만 갑자기 모든 걸 바꿀 수는 없다고요. 천천히 시간을 두고 서로를 알아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로 모녀가 되고 싶다고요. 저는 할인이 말을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22년의 공백을 하루아침에 메우려고 하지 않는 현명함이 있었거든요. 할인이가 마지막으로 말한 건 자신의 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전기차 사업을 꼭 성공시키고 싶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했어요. 단순히 돈이나 기술적인 도움이 아니라 인생 선배로서의 조언을 받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물론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 싶다고요. 그날 이후로 저와 할인이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어요.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할인이의 전기차 사업을 함께 준비하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게 됐거든요. 할인이는 정말 똑똑하고 열정적인 아이였어요. 친환경 기술에 대한 관심도 저와 비슷했고요. 저는 할인이에게 제가 겪었던 창업 경험들을 들려줬어요. 실패담도 성공담도 모두요. 할인이는 정말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만의 계획을 세워나갔어요. 몇 달이 지나자 할인이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가져왔어요. 전기 이륜차 배터리 스왑 사업이었거든요. 정말 잘 만든 사업 계획서였어요. 시장 분석부터 기술적 구현 방안까지 모든 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저는 할인이의 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어요. 제 회사와 협업하는 형태로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제가 지분을 갖거나 간섭하지 않겠다고, 순전히 후견인 역할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할인이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민두아도 약속대로 재산을 할인이에게 넘겼어요. 그리고 조용히 지방으로 내려가서 살기 시작했어요. 가끔 할인이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곤 했지만 예전처럼 가까운 관계는 아니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고마웠던 건 미라 씨였어요. 미라 씨가 저와 할인이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해주셨거든요. 할인이가 혼란스러워할 때마다 조언해주시고 저에게도 할인이를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할인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셨어요. 여름이 되자 할인이가 정말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작은 규모였지만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소를 열었거든요. 시범 운영이었지만 반응이 좋았어요. 할인이의 아이디어가 정말 혁신적이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22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실 위에 세워진 관계였거든요. 할인이의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렸어요. 민두아의 간암이 재발했다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정말 심각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소식을 들려준 건 할인이었어요. 아직도 가끔 민두아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거든요. 완전히 관계를 끊지는 않겠다고 했으니까요. 할인이가 말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 말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했대요. 그 소식을 듣고 저도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분명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을 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22년 동안 할인이를 키워준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할인이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같이 병문안을 가면 어떻겠냐고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하지만 할인이를 위해서라도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병원에서 만난 민두아는 정말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예전에 그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아픈 환자의 모습이었어요. 민두아가 저를 보고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계속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할인이에게도 말했어요. 자기 때문에 고생했다고, 진짜 엄마와 행복하게 살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저에게 부탁하더라고요. 할인이를 잘 부탁한다고, 정말 좋은 아이니까 아껴달라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 사람도 나름대로는 할인이를 사랑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두아는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에는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할인이의 아버지로서 조용히 치러졌어요. 참석한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할인이는 많이 울었어요. 복잡한 감정이었겠지만 그래도 22년 동안 함께 산 사람이니까요. 저는 할인이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그 아이가 슬픔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요. 장례식이 끝나고 할인이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정말로 새 출발을 하고 싶다고, 과거는 과거로 두고 앞으로만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 후 6개월이 지났어요. 할인이의 전기 이륜차 배터리 스왑 사업은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처음에는 목포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전남 지역 전체로 확장됐거든요.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젊은 여성 창업가의 성공 스토리, 친환경 기술의 새로운 가능성 같은 기사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할인이는 언론 노출을 최소화했어요. 과거의 일들 때문에 아직도 조심스러워했거든요. 그해 가을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군산 수변공원에서 할인이의 모바일 배터리 스왑 키오스크 시범 운영 행사가 열렸거든요. 제 재단에서 기술과 안전 컨설팅을 맡았고 미라 씨는 푸드트럭으로 간식을 지원해 주셨어요. 행사장 현수막에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여백 배터리 스테이션 이든 프로젝트. 이든은 돌아온다는 뜻이었어요. 할인이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거든요. 잃어버렸던 것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라고 했어요. 행사 당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지역 주민들부터 전국에서 온 관련 업계 사람들까지요. 할인이가 직접 사업 설명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게요.
행사가 끝나고 저희 셋은 조용한 카페에 앉았어요. 저와 하린이, 그리고 미라 씨요. 미라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모든 게 꿈만 같다고 22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고 하셨어요. 하린이도 웃으면서 말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호칭을 쓰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요. 공식적인 친자 확인은 아직 보류 상태였어요. 하린이가 천천히 하자고 했거든요. 하지만 서로의 호칭은 자연스럽게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언니와 하린이였는데 점점 서윤 씨와 하린이 되었고 이제는 가끔 엄마와 딸이라는 말도 나왔어요. 완전히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진전이 있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린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하린이가 말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라고, 피로 이어진 가족이 아니라 선택으로 만들어진 가족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22년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요. 그동안의 아픔과 그리움도 사라지지 않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실 위에 세워진 관계, 서로를 선택한 가족이라는 걸요. 현재 저희 모녀의 이야기는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하린이는 전국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저는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미라 씨는 여전히 저희 사이에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해주고 계시고요. 가끔 힘든 순간들도 있어요. 22년의 공백을 메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진실을 밝혀낸 그날의 용기를, 그리고 서로를 선택한 지금의 마음을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단순히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선택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진실은 때로는 아프지만 결국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도요. 마치 오랜 겨울을 견뎌낸 후 피어나는 봄꽃처럼 힘든 시간을 견뎌낸 뒤 우리는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마주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진실을 밝히는 용기를 낼 수 있으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를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과 사랑은 결국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더 많은 감동적인 실화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희망차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